마시모가 야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지금까지 친부로 알았던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아무런 전과도 없었고 3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복잡한 사건 중 하나이며 당국은 사건 해결을 위해 300만 유로를 써야 했었습니다. 야라는 유치원 교사인 엄마 마우라와 측량사였던 아빠 풀비오 사이에서 4명의 자녀 중 이탈리아의 브렘바테 디 소프라 지역에서 1997년 5월 21일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라는 리듬 체조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패션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라는 피자와 감자튀김을 즐겨 먹었고 배우인 조니 뎁과 가수인 라우라 파우지니를 동경해 왔었습니다. 야라는 지극히 평범한 10대였고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리듬 체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부터 약 700m 떨어진 스포츠센터에서 훈련을 이어갔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야라는 학교를 다녀온 후 오후 1시 30분에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훈련하는 날이 아니었지만 야라는 어머니에게 스포츠센터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야라는 어린 소녀들의 훈련에 필요한 카세트 플레이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겨울이라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늦어도 오후 7시까지 오라고 알렸습니다. 야라는 어머니에게 약속한 후 오후 5시 30분경 스포츠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스포츠센터에서 집까지 700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집까지는 도보로 약 8분이 소요되며 그녀는 오후 6시 40분경 스포츠센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곳은 야라가 자란 동네였고 거리도 짧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후 6시 44분까지 야라는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러나 5분 후인 6시 49분 그녀의 휴대폰 위치는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야라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녀의 휴대폰은 오후 7시 11분에 영원히 꺼졌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풀비오에게 전화를 걸어 야라와 연락되지 않는다며 걱정된다고 말했고 오후 8시 30분까지 야라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인 2011년 2월 26일 야라의 집에서부터 10km 떨어진 한 들판에서 모형 비행기를 연습하던 일라리오라는 남성이 야라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패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전문가들은 야라가 겪었을 공포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머리에는 여러 차례 타격을 입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목과 흉부, 등과 손목에는 6개의 잔인한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라의 브래지어는 풀려 있었고 팬티는 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야라가 바로 죽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고 치명상을 입은 채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인의 사악한 욕망으로 인해 그는 부상을 입었고 다행히 야라의 옷에 소량의 혈흔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야라는 손에 한 움큼의 풀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라는 극한의 두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풀을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주변에서 야라의 아이팟, 집 열쇠, 휴대폰 심카드와 배터리를 발견했지만 야라의 휴대폰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라의 기도에서 석화와 작은 금속 입자가 검출되었고 또한 그녀의 옷에서 특정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범인이 건설 업계에서 종사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야라의 장례식은 5월 28일 야라가 체조 연습했던 스포츠센터에서 거행되었고 당시 이탈리아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야라의 시신에서 총 294개의 샘플을 채취했으며 그중 52개의 샘플은 그녀의 속옷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타액이나 정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혈흔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중 16개의 샘플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고 법의학자는 그 남성의 샘플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수사는 야라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가 아니라 야라가 실종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에서부터 5km 반경으로 경찰견과 함께
야라의 흔적을 찾았었고 당시 스포츠센터 주변에 있었던 15,000대의 휴대폰을 모두 추적했었습니다. 경찰은 모로코 출신의 첫 번째 용의자를 지목했고 그의 전화기를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랍어로 신이 나를 보호해 주시길 이라고 말했는데 경찰은 번역을 잘못해 신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라고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조사 끝에 그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에게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9,000유로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야라의 지인들과 그녀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환했습니다. 여기에는 스포츠센터의 친구들과 코치, 가족 교사, 인근 건설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스포츠센터 인근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었죠. 경찰은 그들의 타액과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연구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손님인 다미아노의 DNA가 알 수 없는 일과 일치하는 DNA 계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다미아노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곧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다미아노의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아노의 아버지에게는 주세페라는 형제가 있었고 알 수 없는 일의 DNA 프로필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버스 운전사인 주세페의 두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세페의 두 아들의 DNA 프로필은 알 수 없는 일의 DNA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추측한 유일한 결론은 주세페가 어디선가 사생활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언론은 수사기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사관들에게 두 번째 행운이 찾아왔고 연구소는 알 수 없는 일의 DNA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돌연변이 DNA는 어머니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어머니를 밝혀낸다면 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수사관들은 생전에 주세페가 40년 이상 사귀었을지도 모르는 여성에게 주의를 돌렸고 또한 생전에 주세페가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한 수많은 여성들의 DNA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주세페의 내연녀에 대한 대대적인 탐문을 이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주세페의 오랜 친구였던 안토니오가 망설임 끝에 주세페가 70년대에 에스터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에스터에게 달려갔고 그녀는 이미 7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에스터는 1966년 23세의 나이로 조반이라는 남성과 결혼했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찾았을 때 물론 에스터는 주세페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터는 버스 운전사인 주세페와의 불륜에서 임신한 뒤 아이를 출산한 것이었죠. 에스터의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 아이를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에스터의 세 자녀 중 마시모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에스터의 소식은 야라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에스터에게는 가문의 수치심이었으며 그리고 마시모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시모는 벽돌공이자 목수였으며 1999년 마리타라는 여성과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과도 없었고 이웃들로부터 존경받았으며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죠. 놀랍게도 당시 그의 휴대폰 신호는 야라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곳과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시모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그의 집 근처에서 가짜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했고 마시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음주 검문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수사관들은 마시모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 그의 DNA는 알 수 없는 일의 DNA와 99.9% 일치했습니다. 오류 확률은 200억 분의 1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마시모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시모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전화선과 인터넷도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시모가 웹에서 검색한 내용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여성을 데려오는 방법, 13세 소녀와의 관계, 빨간 머리 처녀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단어들을 검색했었습니다. 이는 마시모가 야라와 같은 어린 소녀에게 집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라가 실종된 당일인 2010년 11월 26일 마시모의 트럭이 스포츠센터 근처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마시모는 범행 당시 스포츠센터 근처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라의 호흡기에서 발견된 석회와 금속 입자도 마시모의 차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지역에서 유사한 차량을 모두 조사했지만 유일하게 마시모의 차량에서만 석회와 금속 입자가 발견되었죠. 2014년 6월 16일 마시모는 자신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도주하려 했으나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한 채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마시모가 체포된 후 그의 아내인 마리타의 삶도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녀들을 데리고 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예전처럼 일도 할 수 없었으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무데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2015년 7월 3일에 시작되었고 야라의 몸에서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마시모의 목적이 성폭행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DNA의 강력한 증거로 마시모가 야라를 살해한 파렴치한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시모는 자신의 결백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마시모는 지속적으로 코피가 흐르고 있었고 누군가가 건설 현장에서 자신의 피 묻은 손수건을 훔쳐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시모의 아내인 마리타는 남편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이 웹에서 야동을 검색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검색 내용은 야라의 이름만 없을 뿐 그녀를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시모의 변호인단은 다른 용의자를 지목했고 그녀는 스포츠센터 강사인 실비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실비아의 혈액이 야라의 재킷 소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라가 사라진 그날 밤 실비아는 많이 울었고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시모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용의자라고 주장했지만 실비아에게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러 증거들이 마시모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죠. 마시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는 누명을 쓴 역사상 가장 큰 희생자입니다. 야라는 모두의 딸이고 동물조차도 이렇게 잔인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전과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DNA는 제 것이 될 수 없고 누군가 조작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0년 11월 26일 저녁 야라가 집으로 가는 도중 마시모가 자신의 차에 타도록 유인했거나 혹은 강제로 태워 야라가 발견된 현장으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시모는 야라를 강간하려 했으나 야라는 도망쳤고 마시모가 쫓아가서 야라에게 상처를 입히고 기절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두렵기 시작한 마시모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을 들은 마시모는 침착함에서 분노로 바뀌었고 검사의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1년간의 재판과 45번의 심리 끝에 마시모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야라의 부모님에게 배상금 80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마시모는 자신의 세 자녀의 양육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8,0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액과 혈액 샘플을 채취해 DNA 검사를 진행하였고 총 비용은 3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마시모는 판결 당일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고 어머니인 에스터와 주세페와의 불륜관계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시모는 항소를 이어갔고 2017년 7월과 2018년 10월 12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